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서경별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2학년이니까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3분후예요. 3음보로 되어 있고 분연체로 되어 있으며 후렴구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3음보는 한 줄을 3번 끊어 읽는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3음보는 음보율을 말하는 거고, 음수율 글자 수로 따지면 3, 3, 2조가 있고 3, 3 뭐 4조도 있고 또 3, 3, 3조도 있고 7호조도 있어요. 근데 이 글은 서경별곡은 3, 3, 3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떤 곳은 3, 3, 3, 그죠? 그 다음에 3, 3, 4, 여기는 4, 3, 4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2년, 3년까지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음수율이 3, 3, 3조이기 때문에 서경별곡은 3, 3, 3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대표 형식으로 삼으니까요. 그 다음에 분연체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연이 구별되어 있다. 다른 말로 연장체, 분절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연속체라고 하면 틀려요. 연속체는 틀리는 말이에요. 그럼 뭘 연속체라고 하냐면 사음보의 연속체라고 할 때, 가사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연속체라고 합니다. 행의 구분이 없이 연달아 나오는 사음보 연속체를 말해요. 근데 이 고려가요는 연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후렴구인데, 후렴구라는 것은 같은 부분에 일정한 행이 반복된다 라고 하면 우리는 후렴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후렴구는 연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시 서경별곡 이 고려가요에서는 행을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한 행이 끝나고 후렴구, 한 행이 끝나고 후렴구.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렴구는 연을 구분하지만 이 시 서경별곡에서는 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려가요에 나타나는 특징이 또 여운구가 있는데요. 이 여운구는 모든 고려가요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러면 여운구는 뭐냐면 남는 구절이란 뜻이죠. 이 남는 구절 아래에 여운구에는 종류를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조흥구도 있고요. 후렴구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후렴구는 여음구의 하나의 종류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서경별곡은 여음구도 있고 후렴구도 있는데요. 이 후렴구는 각 행의 뒤에 나타나서 행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조흥구라는 뜻은 흥을 돕는다. 그래서 흥을 표현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조흥구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아질가. 그리고 요 아질가가 이제 반복해서 나올 거고요. 밑에 보면 나는 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조흥구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나눠보자면 아질가와 나는은 여음구, 조음구에 해당하는 거고, 의, 두어렁청, 다링들이는 후렴구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서경별곡은요, 1, 2, 3년, 총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1년, 2년, 3년의 내용이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려가요의 특징을 보여주는 건데, 자, 원래 고려가요라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리죠? 고려소교라고 불립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불렸던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하는데, 고려가요에는 두 가지의 종류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고려소교, 둘째는 경기체가인데, 고려소교는 민중이 불렀던 노래를 고려소교라고 하고요. 경기체가는 고려시대에 귀족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고려소교는 민중의 진솔한 생활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고, 경기체가는 귀족들의
향락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체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실려 있지도 않고 어떤 모의고사도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나온다고 하면 무엇만 물어보냐면 형식적 특징만 물어봅니다. 따라서 경기체가도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이 특징은 가지고 있겠죠. 사문보, 분연체, 후렴구. 근데 그 후렴구가 어떻게 나오냐면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나오기 때문에 경기체가로 불리는 거예요. 자, 형식적 특징은 같습니다. 근데 그 후렴구가 다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요. 고려 소교 같은 경우에는 가시리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나오죠? 위 증들과 태평성대, 서경별곡은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경기체가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면서 후렴구가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기체가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말에는 그랬을 때 우리가 서경이 아질가, 그 다음에 닭곤대 아질가, 여의물은 아질가라고 앞에 요 두 구절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A, 아질가 A, B, C, 그 다음에 A, 아질가 A, B, C의 구조를 보여서 이것도 역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겠죠. 왜냐하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때 유행하던 가요를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으로 편입하면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노래를 조선시대에 한글로 기록했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죠. 한글로 처음부터 고려가요는 한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기록하면서 궁중음악, 사적인 연회에 사용 했으므로 운율, 음악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반복되는 구절이 많은데 그 반복되는 구절은 후렴구도 있고 영구도 있고 이렇게 A 아질과 ABC, A 아질과 ABC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라고 하고 그 뒤에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그 다음 닭곤대 아질가 닭곤대 소성경 고에만은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 그래서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네요. 행이 끝날 때마다. 그래서 이 행이 끝날 때마다 일정한 위치에 반복되니까 얘를 뭐라고 그래요? 후렴구라고 하죠. 이 후렴구는 각 행의 뒤에 붙어서 행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이 소리는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라고 해요.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림들이 뭐 다양한 악기를 이렇게 흉내낸 거기 때문에 악기 소리니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의성어라고 할 수 있고, 이 악기 소리를 입말로 표현한 거예요. 입말을 구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후렴구의 특징에 대해 쓰시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후렴구의 기능 행을 구분해 준다. 그 다음에 입말의 특징을 보여준다. 세 번째 당연히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조건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하면서 각 행마다 행이 시작할 때마다 아질가라는 영구가 나오네요. 이 아질가는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서경이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감탄사로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첫 음보의 뒤에 붙어서 행의 시작을 알려주죠. 아질가 다음에 서경이 서울의 말에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탄사다라는 것 알아둬요. 그런데 서경이 서울이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의 아질가인 이 영구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다 안 한다? 표현한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감탄사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반면에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대리는 그냥 악기 소리이고 화자의 슬픈 감정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와는 무관하다.
화자의 정서와 무관하니까 화자의 정서와 이질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아질가는 서경이 서울이지만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니까 화자의 정서와 동질적이다 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부수는 어떻게 나나요?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3조죠. 그리고 영구는 음부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지만, 그래서 서경이 서울이 마르느니 1, 2, 3문부라는 것. 위 두어렁성 얘는 악기소리 후렴구 내용과 이질적인, 그런데 내용과 이질적인데 위 두어렁성 다링들이가 흥겨운 악기소리죠. 그러니까 화자의 지향점과는 일치합니다. 화자는 지금 이별의 노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슬프죠. 그런데 이 슬픔이 없기를 바라겠죠. 님과 함께 있길 바래요. 그래서 화자의 지향점은 즐거운 거니까 화자의 지향점과는 일치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서경이 서울이지만, 그러니까 고려시대를 생각해 보면 서경이 제2의 수도였다는 거죠. 서울 수도라는 뜻이죠. 제1의 수도는 어디예요? 개경 혹은 개성이라고 하고, 서경은 오늘날의 평양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은,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은 평양인 거예요. 평양이 서울이지만 닦아놓은 작은 수도 인 평양을 고의 말은 사랑하지만, 여기서 닦은 데는 닦은 곳이라고 해석하는데, 무엇을 닦은 곳? 사랑을 닦은 곳, 혹은 나의 생활 터전을 닦은 곳. 그래서 화자는 지금 이 소성경에 있죠. 작은 수도인 평양에 있는데 이 평양을 매우 사랑해요. 왜?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을 닦아놓은 곳이기 때문이죠. 고의 말은 뭐야? 사랑하지만 여희물은 이별한다면, 혹은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배를 버리시고 괴실한 뒤 우러금 쫓니나이다. 이별하기보다는 길삼배 모두 버리고요. 사랑해 주신다면 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사랑한다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 주신다면 울면서 쫓니노이다, 쫓겠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길쌈배는 길쌈하던 배예요. 길쌈하던 배는 뭐예요? 옷감을 짜던 배틀을 버리고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길쌈배를 통해서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는데, 화자의 처지는 뭐예요? 화자는 생업이 길쌈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화자는 길쌈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성이겠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죠?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모두 버리고 사랑해 주신다며 울면서 쫓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곰할 때 이 곰은 강세전미사예요. 강세접수사. 그래서 울면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자는 이런 이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미 떠난 상황은 아니에요.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배를 버리고 쫓아가겠어요. 사랑해 주신다면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미세하게 확인하자면 아직 이별을 하진 않았고요. 이별의 상황을 가정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별을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가정하면서 나는 내가 닦아놓은 작은 서울인 이 평양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님이 나를 떠난다면 나의 생업 모두 다 버리고 님을 쫓아가겠어요 라는 화자의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태도, 그리고 저돌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죠. 솔직하게 저돌적이고 직설적으로 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1년에서는 이별을 가정하고, 이별은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나의 생업 모두 버리고 당신을 쫓아가겠어요 라는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1년이었습니다. 그럼 1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화자는 지금
질산배를 통해서 여성 화자이고 길쌈을 짜던 생업이 길쌈을 짜는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했고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 이연의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이 이연의 내용은 정석가의 6년의 내용과 100% 일치합니다. 여기 염구와 후렴구를 빼면요. 한번 볼까요? 정석가는 정석기 악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1년부터 6년까지 되어 있는데 1년에 딩하 돌하 당금에 계시나이다 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딩하 돌하라고 할 때 딩이 징 악기고요. 석도 악기입니다. 그래서 정석가란 이름으로 붙었는데 정석가의 6년과 여기 서경별곡의 2연이 완전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정석가의 6년과 서경별곡의 2연을 보면 고려가요의 특징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노래가 일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되거나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정석가의 6년과 서경별곡이 유산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때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고려가요 중 일부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첨가 삽입되었을 것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고 아까 1년에서는 서경노래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1, 2, 3년의 내용이 다 이질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1년을 서경노래라고 친다면 2년은 구술이 제재거든요. 그래서 2년을 구술노래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시대의 민요로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석가의 6년과 똑같은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슬이 아질과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구절은 해석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아질가는 영구로서 행의 첫 음보 다음에 붙어서 행의 시작을 알려주고 아질가는 악기 소리이면서 음을 맞추기 위한 영구인 동시에 아질가는 감탄사이므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이별의 슬픔이겠죠. 그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고 했는데요. 구슬 우리가 아는 그 구슬 맞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즈문해를 천년해를 외로이 지낸들 믿음이야 그치겠습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 현대어로 해석이 우선 되어야 되겠죠.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구슬이 우리의 사랑 혹은 화자와 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바위에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바위는 사랑을 위협하는 시련이 되겠죠.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맞더라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 끈은 뭘 말해요? 인연을 말하겠죠. 끈이야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정말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편법, 서리법 그리고 끈은 우리의 인연을 나타내니까 은유법, 비유 중에서도 은유인 거죠. 그리고 구슬은 뭘 은유해요? 네, 우리의 사랑 혹은 님과의 관계, 바위는 시련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똑같은 형식이 반복됩니다. 천년을 즈문해가 천년이죠. 즈문이 천이고 해가 년이니까 천년을 외우곰 여신들 외로이 지낸들 신 믿음이야 그치리까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 2행의 문장 구조가 3, 4행의 그대로 반복되네요. 천년을 외로이 지내도 우리의 믿음은 그치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두 구절과 요 뒤에 있는 두 구절이 문장 구조가 완전히 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대구법이라고 하고요. 천년을 외롭게 지내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맞아도 우리의 인연은 변치 않아요. 혹은 바꿔서 우리의 사랑이 시련을 맞아도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천년을 외롭게 살아도 당신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라고 했으니까 어떤 표현법? 유추의 표현법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 2행과 3, 4행의 구조가 똑같고 의미도 똑같아요. 1행에서의 구술은 여기 3행에서의 주문해와 같은 거고, 실현, 바위는 외로이와 같은 거고, 여기 끈, 인연은 밑에 있는 믿음, 신과 같은 의미로 조응하고 있죠. 그래서 대응되는 시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네요. 그래서 이연은 구술의 노래로서 이연의 주제는 뭐예요? 영원한 사랑이죠.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고, 아까 1년은요 이별에 대해 아파하는 건데, 이별 아직 한 건 아니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별이 오더라도 나는 결코, 그죠? 님과 헤어지지 않고 뭐 하겠다? 쫓아가겠다는 적극적이고 저돌적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쨌건 1년은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별의 아픔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정한이란 말로 바꿀 수 있죠. 정은 마음 정, 느낌 정자고요. 한은 슬픔. 그죠? 이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 이별의 아픔, 이별의 정한,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럼 이제 3년을 봅시다.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에 대어 놓았느냐 사공아. 자, 그래서 3년의 소재는 대동강이네요.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이야. 이 니은다가 의문영어이죠. 의문영어예요. 여기서는 진짜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공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사공에게 말을 건넸죠. 그러니까 대화체예요. 자, 대동강이 얼마나 넓은데 왜 배를 대어놨어? 라는 원망이죠. 그런데 이 원망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원래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그죠? 대동강에서 배를 타고 가려는 님을 원망해야 되는데, 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공을 원망하고 있어요. 왜 배 대어놨어? 라고. 그래서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러면 이 사공은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전가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원망의 대상이 사공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 화자의 감정은 임을 원망하는 거예요. 따라서 임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화자와 님의 사이를 방해하는 역할로, 방해자로 여긴 거죠. 그러면 왜 화자가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고 이 사공에게 원망을 전가했을까요? 왜냐하면 화자가 가시리처럼 직접적으로 잡으면 님이 갔다가 안 돌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에, 혹은 직접적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의 대상을 사공으로 전가시킨 거겠죠. 그 다음 볼게요. 너의 값이 넘난지 몰라서.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공한테 하는 말이죠. 여기서 넘난지는 뭐냐면 음란한지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음란한지 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혹은 니까지 것이 주제 넘은 줄 몰라서, 혹은 니 각시도 강을 넘을지 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가 구비문학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요. 너의 각시가 음란한지 몰라서 지나가는 배에 내 님을 얹었느냐 혹은 태웠느냐 사공아. 한 번 더 부르고 있네요. 너의 각시가 얼마나 음란한데 네가 이 사공 너가 강을 건너갔다 오면 너의 부인이 바람을 필지도 모르는데 니까지 게 뭔데 주제 넘게 내 신랑을 태웠어. 혹은 너의 부인도 강을 넘을 줄 모르는데 왜 내 신랑을 태웠어? 라는 원망이죠. 그 다음 대동강 건너편 꼬질려 배 타들면 거꾸리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내 님이 배를 타고 가면 대동강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도치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 님이 배를 타고 가면 대동강에 있는 건너편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는 질투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건너편 꽃을 여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게요. 여기서 채연 꽃이 곧입니다. 그래서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표현을 쓰세요. 혹은 다른 여인을 비유하는 말을 쓰세요. 혹은 염려를 나타내는 말을 쓰세요. 그러면 꽃, 이 명사 하나만 쓰셔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세요. 꽃을 연음 이어적게 한 거니까요. 그래서 화자는 결국 사공을 원망한 까닭이 뭐예요? 내 님이 대동강이 있는데 이 대동강에서 저쪽 강으로 건너가면 이 저쪽 강에 꽃이 있어요. 이 꽃이 다른 여자예요. 다른 여자를 만날까봐 두려워서 못 가게 사공에게 원망을 퍼부은 거죠. 저주까지 내렸어요. 너의 부인이 바람필 거야. 네가 배를 타고 가면 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질투의 대상 대동강 건너편에 이 다른 꽃인 질투의 대상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따라서 이 꽃은 질투의 대상이고 다른 여인이면서 염려를 나타내는 시어다. 즉 비유적 표현인 거죠. 그래서 3년은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담았다. 그리고 대동강 건너편 꼬줄려 부분에 진솔하고 노골적인 화자의 심정을 표현했다. 진솔하게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다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어디와 똑같다고요? 정읍사의 구절과 똑같은데 증대를 디디올세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증대가 뭐 위험한 것도 되지만 중의법으로 다른 여자를 의미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곧과 유사한 기능의 시어는 정읍사의 증대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경별곡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경별곡은 우리의 이별의 정한을 대표하는 작품 중에 하나로서 고려가요인데요. 이 고려가요는 이제 고려시대에 유행하던 노래들이 조선시대 악장음악으로 쓰이면서 최초로 한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서경별곡은 악장가사라는 책에 실려 있는 노래입니다. 고려가의 특징은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서경별곡은 각 행마다 후렴구가 첨가되어서 행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 내리는 의미 없는 악기 소리이면서 이 악기 소리를 입말로 표현하면 위 두어렁청 두어렁청 다링들이에요. 그래서 구음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표현이고요. 당연히 같은 행에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할 거고요. 화자의 정서와는 무관한 표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또 악기 소리를 흉내냈으니까 의성어에 해당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A 아즐가 A, B, C로 나올 때 이 아즐가는 운율 즉 악률을 맞추기 위한 염구다. 그래서 여기서 아즐가는 위 두어렁청 이런 후렴구와 달리 감탄사이기 때문에 화자의 슬픈 감정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탄사인데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는 시어다. 아즐가가. 그런데 이 아즐가는 뭐예요? 음보나 음수율에는 음보율이나 음수율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여기 우리 이연에서 나는을 해석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나는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두 번에 나오는 이 나는도 뭐예요? 영구인데 이때 이 영구도 악률을 맞추기 위해서 악률 중에서도 이번에는 끊인 듯 그치리까 나는이에요. 그래서 이 나는이 없으면 삼음보에 율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음보수를 맞추기 위한 영구다. 나는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1년에서는 이별에 대한 슬픔을, 2년에서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3년에서는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1, 2, 3년이 각각 내용이 이질적이죠. 이게 바로 구비문학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았을 때 화자가 동일인이라고 보면 너무나 내용이 이질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1년에서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해 원망을 하니까 2년의 화자가 남성 화자로서 난 그럴 리 없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3년에서 다시 대동강을 건너려는 임에게 그죠? 원망의 소리는 하지 못하고 사공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원망의 소리를 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바로 대화 구조 그죠? 라고 할 수 있죠. 대화 구조. 그러니까 1년에는 여성화자, 2년엔 남성화자. 그리고 3년에서는 대화체가 나타났습니다. 대화 구조는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고 대화체는 말을 건네기만 하면 대화체인데 사공화 불렀으니까 대화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돈호법이 사용되었고 건너편 꽂을은 뭘 의미한다고요? 다른 여자. 그래서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그래서 비유법을 통해서 이별의 슬픔, 그 다음에 이별을 거부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각 연마다 화자의 태도가 달라요. 1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여인의 모습이 보이고 저돌적이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여인의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2년에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돌적인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3년에서는 다소 1년보다는 소극적인 태도죠. 왜? 이미 떠나는데 임에게 직접적으로 원망하지 못하고 사공에게 원망을 전가하고 있고요. 잡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3년은 또 소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1년과 3년을 비교할 때 3년은 소극적이죠. 1년은 3년에 비해서는 적극적이에요. 자, 3년은 전통적인 여인상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여인상은 A 불비, 슬프지만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정서니까요. 그래서 3년은 약간 전통적인 여인상, 따라서 이별에 대해서 소극적인 여인상을 보여주는 거고 2년은 정석가의 6년과 똑같은 것으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정석가의 6년과 같긴 한데 후렴구는 다릅니다. 후렴구는 서경별곡의 후렴구를 따랐고 정석가의 6년은 달라요. 정석가의 후렴구는 유덕하신 님과 여의와 지나이다 라고 해서 본 내용과 후렴구가 내용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후렴구는 정석가와 서경별곡의 내용이 다르고 본문의 내용만 같은데 정석가 같은 경우에는 후렴구의 내용과 시의 내용이 일치하고 서경별곡 이 시의 같은 경우는 후렴구와 본문의 내용이 이질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파일에서요. 정석가랑 우리 그 학습 활동에 나온 공무도화가 함께 공부해보고 새 작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